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2055년 12월 19일 자료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와, 이거 정말 신기한 퍼즐 같아요. 같은 나라, 같은 날짜의 경제인데 어떻게 두 핵심 시장이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한쪽은 활활 탕오르고 다른 한쪽은 꽁꽁 얼어붙어 있단 말이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보는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죠. 오늘 자료들은 단순한 시장 요약이 아니라 뭐랄까 한국 경제의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한쪽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파도를 타고 있고 다른 쪽은 강력한 국내 정책이라는 댐에 갇혀있는 형국이거든요.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는지 그 동력과 숨겨진 균열까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주식시장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 코스피가 0.5% 상승 마감했네요. 밤사이 미국 증시가 좋았던 덕을 봤다고 하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시장을 이끌었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훈풍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동력이 있어요.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에서 1,480원대로 오가고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높죠. 이건 뭐 거의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한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당연히 달러로 물건을 파는 수출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셈이죠. 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한국 주식 싸고 실적도 좋겠네?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아주 좋은 환경인 거예요.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딜레마죠. 수출 대기업은 웃지만 내수 시장과 서민 경제는 우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열기는 바로 그 수출 대기업의 미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인지 시장의 온기가 특정 섹터로만 쏠리는 현상도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인지 대형주 외에도 특정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네요. 여기 보면 한국타이어는 3.7% 올랐고 특히 바이오 기업인 보로노이는 무려 8% 넘게 급등했어요. 이건 시장의 돈이 특정 테마를 가진 곳으로만 몰려들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군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 데이터는 좀 놀라운데요.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의 70%가 수익을 냈다니요. 보통은 그 반대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그 70%라는 숫자가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수치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소수의 주도주, 특히 반도체와 같은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몰렸기 때문이에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흐름에 잘 올라타서 수익을 본 거죠. 하지만 이 숫자를 뒤집어 보면 시장 전체의 체력이 건강하게 좋아졌다기보다는 유동성에 기댄 쏠림 현상이 극심했다는 뜻도 됩니다. 오히려 시장의 건강성 측면에선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70%의 수익이라는 달콤한 숫자 뒤에는 쏠림이라는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런 분위기를 자료에서는 리스크 온이라고 표현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 게 결정적이었어요. 비유하자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이제 위험한 파티를 즐겨도 좋다는 공식 초대장을 보낸 것과 같아요. 그 파티장 중 하나로 한국처럼 펀더멘털이 비교적 튼튼하고 환율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신흥국 증시가 선택된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는 그 파티의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파티가 과열되면 누군가는 나서서 음악을 끄려고 하잖아요. 자료에서도 명확한 리스크 요인으로 원화 약세와 정부 규제를 동시에 꼽고 있습니다. 아까는 호재라던 원화 약세가 왜 여기선 리스크가 되는 건가요? 수출 기업에는 호재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1,480원대 환율은 거의 임계점에 가깝습니다.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필요하면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강력한 구두 경고를 한 겁니다.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네, 시장에 보내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지 마라. 우리도 지켜보고 있다고요. 또 하나의 규제는 개인 투자자들을 직접 겨냥합니다. 레버리지 ETF 같은 고위험 상품에 대해 투자자 사전 교육을 의무화했다는 내용이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시장의 활력이 되는 건 좋은데 그게 투기를 넘어 묻지마 베팅으로 번지는 건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빚을 내서 몇 배의 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에 조금만 흔들려도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의 잠재적 뇌관을 미리 관리하려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주식시장은 글로벌 파티에 환율이라는 연료까지 더해져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그 이면에는 쏠림 현상이라는 불안정성이 있고 정보는 서서히 그 파티의 볼륨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주식시장은 이렇게 글로벌 자금이 들어와서 뜨거운데 그 돈이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는 전혀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거대한 벽이 있길래 이런 걸까요? 바로 그 벽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주식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고 자료를 표현하죠. 12월 19일자로 특별한 뉴스가 없는 것 자체가 뉴스일 정도입니다. 거래 절벽, 관망 세심화, 이 두 단어로 모든 게 요약돼요. 그리고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말씀하신 벽, 즉 정부가 의도적으로 쌓아 올린 정책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의도된 결과물이라니 흥미롭네요. 자료에 언급된 서울 전 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나 다주택자 LTV 제한 같은 정책들이 그 벽돌인 셈이군요. 사실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긴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얼어붙게 만든 건지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말 그대로 서울에서 집을 살 때 구청에 가서 제가 이 집을 왜 사는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 갭 투자를 하려는 사람, 혹은 다른 지역에 살면서 서울에 집을 사두려는 사람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살 사람을 극소수로 제한해버린 겁니다. 시장의 잠재적 구매자들을 대거 퇴장시킨 셈이네요. 그럼 LTV 제한은 어떤 효과를 낳았나요? LTV 제한은 더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단순히 대출 금액을 줄이는 걸 넘어서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였던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들의 자금줄, 즉 레버리지를 사실상 끊어버리는 효과를 낳았어요. 자기 돈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아, 결국 집을 사고 싶어도 허가를 받기 어렵고 허가를 받는다 해도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펀치에 시장이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된 거군요. 여기에 계속되는 고금리 부담까지 더해지니 선수들이 링 위로 올라올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고요. 정확합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여전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억대 이자를 내며 굳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지 않은 겁니다. 제 주변만 봐도 느껴져요. 몇 년 전만 해도 다들 영끌해서 집 사려고 혈안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집 얘기를 안 해요. 네. 관심사가 완전히 예금금리나 배당주 같은 안전자산으로 넘어갔죠. 심리가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말 찬바람만 부는 것 같은데 자료 한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기 트렌드를 짚어주네요.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오히려 임대주택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지금의 침체 분위기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지점이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가려진 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금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것과는 완전히 별개 흐름이죠. 자료가 지적하듯이 이제 한국 사회는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비싼 집을 사서 평생 빚을 갚기보다는 좋은 환경의 집을 합리적인 가격에 빌려 사는 것을 선호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죠.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매매 시장의 문이 닫혔지만 장기적으로는 렌털, 즉 임대 시장이라는 새로운 문이 더 크게 열리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집을 짓고 파는 건설사보다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전문 기업이나 리츠 같은 상품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의 거래 절벽은 어쩌면 그 거대한 전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진통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정말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한쪽에서는 글로벌 유동성과 높은 환율이라는 날개를 달고 기술주와 개인 투자자들이 이끄는 뜨거운 상승장이, 다른 한쪽에서는 강력한 정책 규제와 금리 부담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꽁꽁 얼어붙은 시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핵심 동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주식시장은 글로벌 파도를 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댐에 갇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리스크는 그 파도가 언제 잦아들지 모른다는 변동성과 파티가 과열될 때마다 개입하려는 정부의 시선이겠죠.
반면 부동산 시장은 댐이 너무 견고해서 단기적으로는 물이 흐를, 즉 반등할 만한 요인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명확히 확인한 건 이것 같습니다. 같은 날짜의 한국 시장이지만 외부 변수, 즉 글로벌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과 내부 변수, 즉 국내 정책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는 시장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두 시장이 완전히 다른 규칙의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2025년 12월 19일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두 주요 자산 시장의 상반된 모습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연결해서 보다 보니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부는 한쪽에서는 원화 약세 같은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손이 한쪽은 부채질을 하고 다른 한쪽은 얼음찜질을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인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어쩌면 정부 정책의 의도와 그 결과 사이에 생겨나는 그 미세한 틈새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나 혹은 리스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